지금부터 제33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33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던 어제 눈이 내리고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포항이 여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어 다행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수능, 그 일주일 잘 버텨주신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수능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도 못 가고 메르스 사태로 휴업을 겪고 그리고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삼중의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강하고 더 멋진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배로서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능생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6호를 발견하고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일입니다. 한치의 숨김 없이 진상을 밝히기 바랍니다. 숨김이 있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의당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때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진실 규명과 유가족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안조차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의 공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고 결실을 거둬내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 보고 행동해 주기를 여야 모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국정원은 댓글 대선 개입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2013년 8월 19일 국회 청문회를 기억합니다. 당시 수사 과장은 외롭게 진실을 밝혔지만 그의 진실은 오히려 핍박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던 한 분, 바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핍박받은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권은희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 대선 개입을 하고 경찰은 그 진실을 축소시켰던 참담한 사건, 그 실체를 밝히고 뿌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부 고대 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전입가경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 없이 코드 인사의 위험성, 정권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석유의 경익기입니다. 어빙 제니스 교수는
코드 인사, 편향된 코드 인사는 집단 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께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 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의 코드 낙하산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 인물로 채워야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600조 원의 노후 안전판을 다루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연금이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선 캠프 미디어 특보단 출신이 취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노골적인 캠프 코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 코드 인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닙니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에 이어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되어야 하고 또 아울러 낙하산 코드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태규 의원에 의해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인사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 전행을 맡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 7대 비리 배제 원칙은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정권 실패의 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권의 소극적 태도로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 내역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착수한 예결위에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 예산 3조 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 과세기준 상향 조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혈세로 공무원 지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 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 추계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입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청와대가 7대 비리 인사 배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보면 탈세와 관련해서 탈세로 처벌받거나 체납자 명단으로 공개된 경우 이렇게 기존 기준보다 훨씬 축소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면 그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탈세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이자 후퇴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탈세 부분을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검증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그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대 원칙으로 기준을 늘려봐야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풀을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연대를 구축해서 견고한 개혁 벨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진보 순혈주의에 빠져서 탄핵 연대를 붕괴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무능과 단견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면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됩니다. 도로 탄핵 전으로 돌아가는 꼴입니다.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이라도 자유한국당의 일당 복귀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감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만으로 결혼했다가 파탄나는 결혼 생활을 저는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이념과 가치가 맞아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 대표가 언론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가치관과 지향을 알아가는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 먼저 유승민 대표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의심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2007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 사진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온 국민을 속여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다스 김경준 사건입니다. 잘못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 또한 검찰의 몫입니다. 김경준, 66년 6월 6일생. 그는 어린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식 이름은 크리스토퍼 김입니다.
6살 때 이민을 가고 생년월일이 66년 6월 6일생이니 6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를 졸업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였습니다. 그는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으로 형량을 마치고 2017년 3월 28일 출소하여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4년 5월 말부터 미국 감옥에 있다가 몇 년 뒤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와서 2017년 3월 말까지 감옥에 있었기에 거의 13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30대 후반에 감옥에 가서 50대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의 젊은 청춘은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 당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자필 메모입니다.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검찰이 형량 감경을 대가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모입니다. 회유가 안 되었던 이유에서였는지 그는 그의 메모대로 정확히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8년을 울부짖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다스의 전 격리팀장 최동령이 이 사건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초등생처럼 쓴 이 글씨가 그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정대철 고문님, 임내연 법률위원장님 등이 김경준의 형량감경 회유 의혹을 밝히라고 외쳤던 10년 전 이 사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한 젊은이를 8년간 청춘 감옥에 넣어서 정신병자 취급한 나라, 그는 지금도 미국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십시오. BBK 사건, 검사는 MB 및 한나라당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한 유능한 젊은이의 억울한 지난 10년을 공소시효에 묻기에는 2017년의 겨울밤이 너무 길기만 합니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공소시효의 무덤 속에 이 사건을 끝끝내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함께 묻힐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이 주인이다. 입버릇처럼 외쳐댄 말입니다. 누가 외쳤습니까? 진정 이게 당이라면 연대든 통합이든 이제 전 당원에게 물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종결하고 단결합시다. 대통합 정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통합을 이루어냅시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냅시다. 10년 전 이 사진 밑에 대통합 민주신당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꿈틀거려 왔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 말씀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과도 정책 연대를 해야 합니다. 국민통합포럼이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듯이 평화개혁연대는 개혁과 평화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과도 개헌과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지금 당내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연대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선거 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서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 서둘러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정당 간의 통합, 즉 합당은 쉬이 진행할 일이 아닙니다. 연대와 합당은
천지 차이입니다. 장관 인사권을 공유했던 DJP 연합도 합당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의 당헌상 합당은 전당대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앙위원회 등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정도로 합당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의 합당이 기업 M&A도 아니고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전체적인 동의 수준이 있을 때 열 수 있는 것이지 최고위원 중 몇 명이 우리 쪽이고 여론조사가 어떠하니 전당대회 강행하는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당을 깨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에서의 무리한 통합 논의가 의원들의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들은 완전히 묻혀버렸고 모든 신경을 초집중해야 하는 예산국회에 의원들이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더구나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냥 들어봤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로 당연한 연대 주장을 통합 주장에 묶어서 합당 주장에 묶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하며 보란듯이 통합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인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보수 확산을 막기 위해 합당하겠다는 것은 합당의 명분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며칠 붙잡기 위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범호남과 개혁과 갈라서겠다는 말이 됩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는 그것대로 바람직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일 뿐 진보와 개혁이 거기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정치 세력이 개혁 대 개혁인 나라는 없습니다. 일정 정도의 보수는 항상 존재하고 그 보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보수가 진행할 목표일 뿐 우리 당의 기반인 호남과 개혁 세력을 담보로 보수를 대체하겠다는 목표는 무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하고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어 나갈 때 어느 당에 계시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6월 은폐 사건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3급 공무원 김현태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신화 혹은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감한 무모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해수부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전 국민이 3년 반을 지켜봐온 현장에서 6월이 나왔는데 다음날 미수습자 5명 합동 연결식에 차질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하에 6월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너무 허술한 장문에 불과합니다. 이건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설명 이후 가장 웃기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 부분일 거라고 여겨서 일단 미뤄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더 웃깁니다. 허튼 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고받고 뭉갠 사람들 모두 나와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차조사의 특별법 38조 45조에 누구든지 위계로 선차조사의 직무를 수행을 방해해서 한다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위해서 덮어둘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고 일이 잘못되면 파면이 기다리고 있고 구속이 기다리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발견 당일에 상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빨리 밝혀야 합니다. 이 일을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손을 빨리 떼십시오. 독립적 기관이 나서서 감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상조사를 해수부에 맡긴다면 그건 엄청난 화근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3년 반을 기다린 6월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상부는 진정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국민께 확실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